네, 옆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무소속 최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강경환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조주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자 양평모회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강경환 회장님 그리고 조주연 대표님이 관련된 발언들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민영배 최혁진 의원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환 회장님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경환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지역이 그 출발점이며 모든 국제회의는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최되었던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지만 대한민국의 경주라는 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신라 금관은 대한민국의 보물이기도 하지만 개최지인 경주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올림픽, 월드컵, 영화제도 국가에서 개최하지만 결국 특정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 행사입니다. 국제회의 산업, 마이스 산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반영되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스 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만들어진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회원이지만 마을호텔의 기획자 제안자이며 지역문화와 지역영화를 위해 지역문화 기획자 그리고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아쉬움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국제회의 산업이 육성되고 발전된다면 결국 또 서울과 수도권에게 대부분의 이익과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곳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회의는 개최되는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개최의 과정과 결과가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전문 인력과 산업의 기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회의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놓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연대 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를 법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회의 산업이 국민 경제의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 육성법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 있는 전시산업법이나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축제 관련 법안과 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로 저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주연 양평모회 대표님 모시고 지역에서의 국제회의 산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말씀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시민력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주연입니다. 오늘 저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양평군의 축제와 행사, 나아가 지역경제 주체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평군은 지역발전지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등입니다. 지식기반 산업과 5인 이상 사업체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도 거의 17.32%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입니다. 민간 경제가 취약하다 보니 공공예산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관광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시설 인프라와 행사 유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리 세미원 국가정원이라든지 양평 구둔 아트 스테이션 조성 사업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고 공공예산을 투입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산나물, 한우, 고로쇠 등등 농수산 체험형 축제부터 예술 축제까지 다양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다 비슷한 지역 관광 축제입니다. 문제는 문화 기반 로컬 경제 활성화라는 전략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에 참신한 기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신한 기획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예산으로 운영되는 축제의 기획자가 공무원이고 기획은 관료가 하고 실행은 제가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전문 기획자가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또한 성장하기 어려운 풍토를 만들어냅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 예산에 기반한 사업은 잘 컨트롤하면 단기간에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잘 컨트롤하려면 그에 맞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개정된 법은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진흥에 관한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기에 양평군이 필요한 계획의 수립에 주체가 되어서 공공예산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최근에는 로컬과 로컬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를 매개하는 전문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관광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국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양평군에서도 이러한 전문적 인력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 경제 조직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축제는 앞으로 단순한 관광형 이벤트를 넘어서서 개정된 법이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환경 보존 등에 충족하려면 축제의 기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 훼손을 하지 않는 운영 방식으로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잘 해낼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사회연대 경제 조직입니다. 양평에서도 다수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 조직이 지역축제와 행사 그리고 국제의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당당한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국제회의 산업을 보다 책임있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적 규모만을 중심으로 움직여온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따라갈 수 없고 지역사회가 참여할 여지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는 사회연대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산업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23년 결의안을 통해 연대와 포용, 지역기반 경제 모델을 지속가능 발전의 필수 요소로 선언했고 OECD 역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사회통합, 환경 지속가능성, 지역 공동체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산업법은 여전히 경제성과 산업 확대 중심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국제회의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가 국제회의 산업의 성과를 누리기 어렵고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연결될 기회도 충분히 열려있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제회의 산업의 실제 운영 주체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국가만을 책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규모 국제회의는 숙박, 상권, 교통, 문화 인프라처럼 지역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는 산업임에도 지역의 책임과 권한이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민영배 의원이 발의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빈틈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도록 법에 규정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국제회의 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 포용, 인권, 공정성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연대 경제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포함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미 표준으로 삼고 있는 가치들을 우리 제도에 제대로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회의 산업을 단순한 산업 확대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적 산업으로 자리잡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국제회의 산업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기준을 갖추도록 앞으로도 책임있게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에 보고 시작해요. 예,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저희가 대미 투자 관련한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선방했다, 정부도 선방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문가들 통해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들이 많고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 또한 엄청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 다수들도 선방했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기자회견 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었지만 진보당에서 나서주셔서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점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미투자 지원법 지원특별법 반대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의 공동대표이신 김재하 대표님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미 투자의 부당성과 그리고 그것의 앞으로 닥칠 후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우려는 넘쳐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발언하실 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우선 지난 26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된 문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기자 여러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대미투자 특별법을 분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른 거기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입법 발의안 14조 보면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그 투자공사의 손실분은 정부가 전액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의 문제, 모든 투자 리스크는 국민, 넓은 의미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과 부와 땀과 노력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대미투자특별법 제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조에 보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대미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기획하고 판단하는 매니저, 책임자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국민 또는 법인이 선정되도록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라는 표현과 협의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점도 나중에 기자 여러분들은 원문을 확보하셔서 분석해서 기사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37조 항을 보면 이것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 조항으로 하고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위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특별법 초안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토론과 연구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런 악조항이 이번에 26일 날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기자 여러분들은 3,500억 달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석에 따르는 9천억 달러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어마무시한 국가 재정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가 미국에 송두리째 넘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강한 비판을 가합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투자 철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농민들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트럼프에 퍼줄 돈으로 농민 기본수당을 신설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돈이면 농민뿐만 아니라 지금 어렵게 지내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돌릴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미투자 철회를 요청드리며 특히나 이번에 발의한 대미투자 특별법은 마땅히 이 법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 대미투자 타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산업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노동자, 산업 공동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말씀은 민주노총의 함재규 부위원장님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현지에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 즉 FDI 비중이 2010년 52.5%에서 2024년 62.8%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국의 직접 투자 비중은 바이든 정권 시기에 2020년 63%에서 작년에 87.3%로 4년 동안 무려 24.3%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유독이 미국 투자에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몰두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아시아는 5%, 유럽은 9.7%가 오히려 하락했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에 일방적으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료는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에서 발표했던 자료였었습니다. 고기술 제조업이 투자금 1%가 증가해야만 그것도 3년 후에나 0.05% 정도 생산이 증가한다고 했었고요. 중저기술 제조업은 그마저도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고기술이든 아니면은 중저기술이든 그 기간을 막론하고 해외로의 공장 및 기술 이전과 그리고 국내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3년 동안 수출이 3년에 걸쳐서 각각 0.16%나 아니면 0.11%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것이 성립하려면 고용이 최소한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서의 아마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기술 이전과 해외로의 공장 이전은 생산 기반이 고스란히 이전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 해외 이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과 기업에 대한 산업 구조 지원 및 연구 개발과 인센티브와 기술 내재화에 세금을 퍼붓겠다는 대미투자 지원 특별법은 오히려 미국에 퍼주고도 국내에서 그것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들여서 기업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 공장에서의 인력 구조 조정과 생산 기반 약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불보듯 뻔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일 겁니다. 고용을 발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노동자의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또한 법적 효력이 없는 MOU 양해각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MOA 합의각서나 계약서 및 조약으로 둔갑시키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MOU 양해각서를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은 좀 따져봐야 할 관건이기도 합니다. 상호간에 어느 한쪽이라도 그것이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실은 파기하는 것이 양해각서인데, 그러나 특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미투자 지원 특별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안을 법을 통해 구속력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본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일방적 파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를 채우는 행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한미 간 양해각서는 내어주는 것만 있고 챙기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법적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나 조약이나 계약의 탈을 써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끔 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산업통상부가 밝힌 투자금 회수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밝힌 사항이 정말 현재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장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지는 너무나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대미투자 편중은 국내 제조업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고 산업 공동화의 현상까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엔 이미 공장 폐쇄와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산업에도 이미 결손 부품들이 생기면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결빙 현상은 자동차, 철강 산업부터 시작해서 연관 산업을 넘어서 모든 산업과 그리고 지역 경제에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미투자 지원 특별법은 이중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만 살리고 오히려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구조조정과 산업 공동화를 발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수출 다변화 정책과 미국 수출의 의존도를 낮추고 한 군데에만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에 투자할 세금으로 국내에 투자하면 적어도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번 대미통상 양해각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전 대중적 다양한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방적 대미투자에 대한 원칙적인 재협상과 그리고 대미투자 지원 특별법에 대한 재고가 강력하게 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번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말씀은 진보당의 손수월 국회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따라 합의한 팩트시트 이후
국내 산업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대미 투자로 한국의 외환 불안과 산업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향후 한국 경제에 심각한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진보당은 일관되게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에 맞서 굴욕적 협상을 바로잡고 경제 안보 주권을 지키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이 미칠지 확인하고 평가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정부와 국회 합동으로 가칭 한미 관세협상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주권이 달린 사안을 어떠한 검증과 평가도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협상이 가져올 경제적, 산업적 영향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그 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논의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산업 공동화, 고용 불안, 무역 수지 악화 등 구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한 재협상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부 유출을 막아내고 경제 안보 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 국민경제평가위원회 설치를 거듭 제안하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우동희 국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미투자 지원 특별법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 합의 원천 무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지난 한국과 미국 측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향후 10년간 미국 투자위원회가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협상단은 연간 200억 달러는 한국 외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 수준에서 막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발표 이후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약소국인 한국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다. 산업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직접 대미 투자 2천억 달러, 마스가 1,500억 달러, 민간 투자 1,500억 달러, 미국 무기 도입 등 적어도 7천억 달러 우리 돈 1,000조가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2026년 슈퍼 예산이라는 국가 예산이 728조인 것을 감안하면 1년 예산의 1.5배에 달하는 자금이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많은 금액이 미국에 투자된다는 것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추락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환시장의 충격파를 감당할 수 있는가?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것에 반해 국민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연간 200억 달러가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 가능한 것인가? 150억 달러가량을 외환 보유고에서 운용하고 50억 달러를 채권으로 발행한다고 했으나 과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외환시장 운용 수익의 사례를 보면 매년 15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연간 최소 115억 달러, 최대 179억 달러를 채권 발행으로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했다. 결국 연간 200억 달러를 채워넣기 위해 한국은 무리한 외환 조달을 해야 하며 환율 방어를 할 수 없게 된다.
가뜩이나 1,500선을 위협하고 있는 고환율이 98년 IMF 위기 수준으로 폭등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 비합리적인 투자처 결정 구조, 200억 달러를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 측에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결정권을 가진 투자위원회는 미국 측에서 위원장을 맡고 한국 측은 협의위원회를 담당하는데 협의위원회는 결정권이 없는 구조다. 투자위원회는 한국 측이 참여한다는 명문상의 조항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결정 구조에서는 협의위원회의 실제 운영이 미국 측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통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미국과 5대5로 나누고 25%에 달하는 미국 법인세를 내면서 한국이 수익을 내려면 2천억 달러를 투자해 680억 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투자처가 없을 뿐더러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 혹은 가스전 개방 사업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투자 구조도 문제다. 미국이 요구한 투자처에 한국이 돈을 넣지 않으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5였던 수익 구조를 미측 투자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경북대 나원준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재정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강요하고 본전 회수마저 좌절시키는 수탈 구조를 담은 체제라고 꼬집었다. 정확한 표현이다. 대미투자, 차라리 국내에 투자하라. 대미투자와 민간 기업의 해외 투자는 필연적으로 외환 안정을 위협하고 해외 기업의 미국 내 리쇼어링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미국 대기업 공장이 미국으로 넘어가면 남아있는 한국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미국에 대미 투자할 금액으로 한국에 투자하라. 25%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것이 한국의 이익이다. 이대로 대미 투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대미 투자를 강화한다면 산업을 위협받고 한국의 경제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가칭 한미 관세협상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처럼 대미투자 팩트시트와 MOU에 나온 내용은 불평등하고 비정상적이며 퍼주기 협상이다. 특히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면 대미투자가 한국 경제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는 가칭 한미관세협상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관세협상이 한국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부터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국회가 지금 할 일은 대미투자지원특별법을 졸속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촘촘한 검증을 하는 것이다. 대미투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라. 대미투자를 원천 무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졸속적인 대미투자 지원 특별법 반대한다. 2025년 12월 4일 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예,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김현희입니다. 오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은 본질을 비껴간 결정으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정재 부장판사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사건의 핵심 논점을 간과한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계엄 해제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 통화로 공모가 성립되느냐며 의문을 표현했다는데 법원은 추경호와 윤석열 간 통화, 그 전후 맥락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장소를 이동하며
다소 의원들의 본회의장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계엄 해제 표결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의 여부입니다. 또한 다수 의원이 원내대표실의 집결에 실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정황이 있음에도 그중 단 한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방해가 없었다고 단정한 건 역시 논리적 비약입니다. 이번 결정은 표결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라는 본질적 질문을 외면하고 사전 공모 정황 역시 제대로 따지지 않은 판단이며 그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내란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현행 사법구조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실체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입니다. 특검이 어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그 추락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였던 사람이 주가 조작, 뇌물, 공천 개입 등 권력형 비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매우 엄중합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종교단체와의 금품 거래로 공적 권한을 사유화하고 선거 공천 과정에 사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국가와 공당의 시스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농락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 앞에 오만한 침묵과 거짓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뻔뻔함과 파렴치함이 경악할 지경입니다. 이것은 단지 김건희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넘어 매우 엄중한 국정농단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수사 방기와 봐주기 의혹과 또한 이것 또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씨 일가의 불법과 특권을 낱낱이 밝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위원장 이상규입니다. 내란 1년 윤석열은 옥중서신으로 12.3 비상계엄은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이행이다. 불의하고 부정한 이 독재 정권에 맞서 일어서라고 2차 내란을 선동하였습니다. 가관입니다. 우두머리이긴 한데 죽을 용기는 없지, 형벌은 무서워서 부하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파렴치의 비열함을 넘어 민망할 정도입니다. 오부요인 오찬에서 대법원장 조희대는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입바른 소리를 했는데 조희대는 그 입 다물라. 조희대는
그 입 다물라. 국민을 위하는 길은 조이대의 즉각 사퇴입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철퇴가 내려진다는 점 법비들에게 경고합니다. 내란 1년 정권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장사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사장님들, 서민들 아우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15년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베테랑 기술공들도 자리가 없어 몇 달째 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서민 경제 회복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제안합니다. 건설 노동자 월 평균 노임 1,000만 원 시대를 열어갑시다.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건설 노동자 일당이 대략 20에서 30만 원입니다. 복지 혜택은 말할 것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퇴직금이나 목숨 수당도 없이 고위험 작업, 중량물 작업을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목숨 걸고 일한 대가를 원청 건설사가, 하청 단종업체가, 그 밑에 불법 다단계 오야지가 야금야금 떼어가서 결국 반토막이 납니다. 2021년 6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사고에서 원청 현대산업개발은 평당 28만 원으로 계약한 공사비를 시공사 한솔로 넘기면서 평당 10만 원으로 깎고 다시 불법 하청하여 백솔은 4만 원에 수주합니다. 28만 원에서 4만 원, 원청 공사비의 14%로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하니 노임 단가는 후려치고 안전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당 40에서 60만 원, 월 800에서 1200만 원이 목숨 걸고 일하는 최소값입니다. 건설 노동자 평균 1만 원, 평균 1천만 원 시대가 되면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 대학에, 그것도 인서울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철근 기술, 배관 기술, 내장 인테리어 기술만 익혀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고액가의 고액 인강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처럼 건설 인력이 고임금까지는 아니어도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내수활력, 중산층 양성, 교육 정상화의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부터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정 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표준 근로계약을 의무 적용합시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보장하고 법정 공휴일을 지키며 주 40시간 노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임금, 단가 후려치기는 물론 근로기준법 예외지대가 건설 현장입니다. 화장실, 샤워실이 없거나 있어도 원청 직원만 쓸 수가 있어 아무 데서나 용변을 봐야 하는 야만지대도 수두룩합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난 포괄임금제도 버젓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피로 세워지는 공사 관행을 서울시부터 바꿉시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종묘 앞 고층개발처럼 개발이 부자를 위한 토목공사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각종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한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절기 안전점검을 서울시 주도로 소방, 자치구, 노동부와 연계하여 꼼꼼히 전수조사하기를 촉구합니다. 화재, 붕괴, 동파, 각종 위험 요소에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건설 현장과 일하는 노동자부터 챙기길 바랍니다. 진보당은 모두를 위한 노동자도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허성무입니다. 오늘은 BNK 금융지주회장 셀프 연임 시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박성현 동래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유동철 수영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정식 연제구 지역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만수 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울산동구 국회의원 김태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먼저 김태선 의원님의 짧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동구 울산시당 위원장 김태선입니다. BNK는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의 대표적인 지역은행입니다. 지금 BNK의 빈대인 회장, 현 회장이 셀프 추천을 위한 임추위를 사회이사 본인이 8명을 전원을 채웠습니다. 이게 본인이 다시 연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난 건데 금감원은 더 이상 지역금융의 공공성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부울경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금감원이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하도록 세세히 챙기면서 이 BNK 회장이 어떻게 추천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정호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이었습니다. 아직도 내란 세력은 저항과 반발을 여전히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융권에도 윤석열 3년 동안의 얼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에게 로비해서 BNK 금융지주 회장이 되었던 빈대인 이런저런 이야기 오늘 우리 부산 지역 원외위원장님들 그리고 부울경의 현역 국회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더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권 인사의 비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셀프 연임으로 다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금융 황제를 자처하고 있는 빈대인 회장의 연임 기도를 반드시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운데도 우리 부울경 지역에서 많이 오셨는데 귀담아 들어주시고 꼭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도 윤석열 검찰 독재의 잔재를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자회견 낭독 전에 부산 지역 위원장님을 대표해서 우리 동래구 박성현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 잠깐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해수부 장관으로 가면서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경남과 울산의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이 국감장에서 금감원을 강력히 질타하면서 BNK의 셀프 연임 절차,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준엄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NK는 임추위를 오히려 더 절차 속도를 높이고 국회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이제 최종 후보 선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BNK의 이런 행태야말로 국민 주권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난 3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핵관들과 같이 어울리던 그 행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찬진 금감원장님이 금융지주의 회장들의 연임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BNK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2차로 경남, 울산 국회의원님과 함께 부산에 비록 원외지만 지역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다시 한번 BNK의 셀프 연임을 중단하라고 촉구를 하고 금감원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회견문을 빠르게 낭독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금감원은 지역금융의 공공성 침해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부산의 자존심이자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BNK 금융지주가 맞이한 심각한 공공성 훼손과 신뢰 위기가 도를 넘었다. 빈대인 회장이 사실상 셀프 연임을 시도하며 임원 추천위원회를 자신의 인맥으로 구성하고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데 대해 국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분명한 지적과 비판이 있었고 경남과 울산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NK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임원추천위원회를 절차 속도를 높여 이제 최종 후보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지역사회에서는 빈대인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 대출, 내부 통제 실패가 빚은 천문학적 손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알짜 부동산 매각이나 유가증권 시세 차익 행운으로 풀려진 손익계산서를 내밀며 연임의 명분을 찾고 있는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금융인이자 경영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쳐진 후아무치한 행태입니다. 윤석열 집권 후 윤핵관들과 금감원이 가담한 BNK 8기 투기 협잡으로 빈대인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사실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무담보 100억 대출로 치욕스럽게도 윤석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리스트에 BNK 이름이 올라가 있고 임기 내내 윤핵관들과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세간의 소문들도 하나둘 밝혀지며 전모가 드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빈대인 회장과 방성빈 은행장은 당장 사퇴하지 않는가? 오히려 어떻게 셀프 연임 절차에 열을 올릴 수 있는가?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빈대인 회장과 현 경영진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복현의 금감원 유병의 감사원 시대인가 묻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이 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독은 관치가 아닙니다. 금융지주사의 공공성을 지켜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바로 금융감독원의 사명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금융지주사의 공공성과 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욕심 때문에 이사회 구성 등에서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한 점은 BNK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BNK 금융지주 임추위가 자기 회장 후보군을 선정한다면서 빈대인 회장이 전원 임명한 사회이사 8명이 그대로 임추위를 구성한 행위. 또한 임추위가 지난 10월 회장 선임 절차를 추석 연휴 기간 중 비공개로 게시하고 외부 후보가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등록 기간을 설정해 외부 경쟁자를 원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 현 회장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한 행위, 이로 인해 이미 외부 경쟁이 봉쇄된 셀프 연임으로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유와 절차가 된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그 자체가 금융공공성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BNK금융의 빈대인 회장 사례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조직이 구성되고 이를 통해 회장 자리를 연임하려는 밀실 인사가 실행되고 있는 사유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회장 연임 욕심에 금융주주의 거버넌스는 무너졌고 금융공공성은 파괴되었습니다. BNK금융은 불법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현재의 임추위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부산 시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절차로 임추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BNK금융주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역시 BNK 셀프 연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BNK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임 시도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BNK 금융지주를 둘러싼 불투명한 인사와 사유화의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이 특정 세력의 사건으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회장으로서 이 부분 매우 우려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BNK 금융지주는 불투명하고 이해상충이 심각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해체하라. 둘,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은 BNK금융의 회장 선임 과정 전반의 불법과 부정, 정권 실세 특혜 여신, PF 대출 실패, 내부 통제 실패 등 경영 실패에 대해 특별감사 및 검사를 실시하라. 셋, 국민연금공단은 대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불공정 인사와 BNK금융지주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절차로 새롭게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적극 나서라. 넷, 빈대인 행장과 방승민 은행장은 셀프 연임을 위한 전방위 로비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BNK금융은 부산 시민의 은행입니다. 부산 시민의 힘으로 세워졌고 부산 시민의 신뢰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 은행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BNK금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지역금융이 정경유착의 도구가 아닌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날 때까지 부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최은석입니다. 민간단체 회장 자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인사와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고받은 노골적인 인사청탁 대화가 마치 생중계되듯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이 예산 독재로 밀어붙인 예산안 본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시각, 민주당 핵심 인사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우리 중앙대 후배니까 회장직 추천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김 비서관이 훈식이형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라고 답한 사실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잘 나가는 누나 실세 김현지와 그 누나와 친한 형 강훈식, 코인왕 김남국, 세 인물이 얽힌 부당 인사 거래 의혹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셈입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개인적 부탁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 최고 권력 라인이 청탁 통로처럼 활용되고
청탁 대상이 업무와 무관한 민간단체 회장직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사농단입니다. 특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공식 라인을 무시하고 최고 실세로 군림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서로 형님, 누나라고 부르며 사적인 네트워크로 공적인 지위를 매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내세웠던 공정, 상식, 유능이라는 가짜 구호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중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사안이 터진 뒤 용산 3인방은 자신들의 권세가 상식의 선을 넘고 있다는 자각과 성찰은커녕 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런 걸 보내나 참 칠칠치 못하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나서 김남국 비서관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문진석 의원에 대해 마땅한 징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정권 차원의 인사농단으로 비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 직책을 사적 친분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문화, 정권 핵심부가 청탁의 통로로 전락하는 이러한 망국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음 민주당의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관련돼서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내란 특별법, 법 왜곡죄 신설법,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국민과 사법부, 야당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절차와 합의를 짓밟는 입법 독재이자 헌정 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위험한 폭주입니다. 특히 문제는 처리 과정의 졸속성입니다. 민주당은 단 5시간 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쳐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요식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각 법안이 지닌 이해관계와 막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정위 제도를 이렇게 스스로 무력화하며 다수당이 곧 법이라는 오만한 행태를 또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겨냥해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만을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심지어 내란 전담 영장 판사까지 별도로 임명해 사법부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편하겠다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 역시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린 판검사를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입니다. 여기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검사를 모든 범죄의 수사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법부 전체를 소나기에 넣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87년 헌법 아래 누려온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사법부가 직접 위헌성을 지적하는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입법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몰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며 판검사를 친민주당 인사로 재편하기 위해 공수처까지 총동원하는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 여러분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헌정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민주당은 빛의 혁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대한민국을 절대 독재 국가라는 암흑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삼권 분립을 지키는 것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년 연장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028년부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하며 연내 국회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명분만 앞세운 위험한 접근입니다. 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가 3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도입 시점과 속도만 다를 뿐 모두 정년을 일률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될 때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경우 청년 근로자는 0.4명에서 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높였을 때 청년 고용이 16.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년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연공형 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년만 늘어나면 고임금 근속자 비중이 급증해 인건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60세 정년제 도입 당시에도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갈등과 소송이 잇따르며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강행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 환경이 이미 급속히 위축된 상황에서 정년 연장까지 일괄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 죽이기입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에 집중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년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민주당의 정년 연장은 고용 안정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제도적 혜택일 뿐 청년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령층 일자리 보장, 기업 비용 안정, 청년 신규 채용 통로 확보라는 진정한 윈윈 모델입니다. 정년 문제는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미래, 기업의 생존,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접근은 이러한 균형과 정교함을 전혀 담지 못한 채 속도와 정치적 명분에 치우친 조급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 제도 개선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 특히 미래 세대와 지금도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이 떠안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하고요. 네, 강원 원줄 국회 송기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강원 영동지역 가뭄 물 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발표를 같이 하기 위해서 참석해 계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릉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신 해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님이십니다. 춘천을 지역구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을 맡고 있고 특별히 많은 노력해 주신 우리 허영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 의원님이시고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결 소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강원도 물 부족 위해서 많이 예산을 책정해 주신 우리 임미애 의원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이 강릉 지역위원회 김중남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 영동지역 가뭄 물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원 원주시을 국회의원 송기현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강원 지역 영동 지역이 올해 겪었던 사상 최악의 가뭄과 물부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안 반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 강원 영동 지역은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극단적인 재난인 가뭄과 물부족 사태를 정면으로 겪었습니다. 수돗물이 끊기고 산업이 멈추고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일부 지역의 어려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물 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강릉 현장을 직접 찾아 오봉저수지 현장과 급수 상황을 점검하며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고, 이어 김성한 환경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강원 가뭄 현장을 찾으며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도민들께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현장 방문이나 일시적 대책을 넘어 구조적 해법을 마련할 전당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당대표 지시로 우리 당은 지난 9월 당 공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강원도민의 피해 회복과 근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예결위, 환노위, 행안위, 농해수위, 기후특위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수자원 전문가들까지 함께 구성된 특위는 예결위, 환노위, 행안위, 농해수위, 기후특위 등 상임 관련 위원들과 수자원 전문가들까지 함께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출범 직후 가뭄 현장을 점검하고 강원권 지자체와 협의하며 단기, 중장기 수자원 확보 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 국회 상임위와 긴밀히 정책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특위는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당, 정부,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함으로써 가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위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해수 담수화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극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 수자원 확보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물 안보를 강화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단계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강릉의 상습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지하수 저류댐 건설 예산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연곡 지하수 저류댐, 남대천 지하수 저류댐, 원덕 지하수 저류댐 등 영동권 신규 용수 확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셋째, 강원권 전역의 정수장 현대화를 본격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강릉 연곡 정수장 증설 정비, 삼척 마교 정수장 이전 개량, 삼척 임원 정수장 재건설, 동해 이원 정수장 이전 개량, 양양 오색 정수장 정비, 정선 덕송 통합정수장 시설 개선 등 주요 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한 정수 처리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별 정수 용량과 수질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역의 만성적 문제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강릉, 동해, 삼척, 속초, 평창, 정선 등 누수율이 20-30%에 달하는 취약 관수관망 개선을 위해 누수 저감과 관망 현대화 사업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급수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다섯째, 빚점 오염 저감 등 도화모 유역 관리, 지하수 저류 때문에 상세 조사와 관리 기술 개발 등 유역 회복과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환경 인프라 개선 사업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반영된 예산들은 모두 현장의 수요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가뭄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물 인프라를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올해 가뭄 사태는 강원도민의 일상과 생업을 무너뜨리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 확보 가능하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뭄과 싱크홀로 대표되는 지하 인프라 관련 재난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하 수계와 상수도망 노후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주민의 가장 절박한 요구입니다. 강릉 삼척의 노후 상수도 현대화와 관련된 과제들이 지방이양 체계 안에서 추진되는 만큼 강원도는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세우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반복되는 재난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인 만큼 정부도 이양을 이유로 책임을 지방에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양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만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국비 지원과 재정의 여력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강원 영동 지역 가뭄 물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길을 반드시 극복하고 물 걱정 없는 강원도, 다시는 가뭄으로 일상과 산업이 멈추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허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가뭄대책 특별위원회를 이끄시면서 또 예결 소위위원으로서 정말 생명과도 같고 완전 오래된 그런 어떤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서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노력해 주신 우리 송기현 위원장님 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직접 강릉까지 방문을 하셔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우리 국회 예결위를 이끄시면서 이번 예산 반영에 크게 힘써 주신 우리 한병도 예결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 관계부처 장관님들도 현장을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탄한 그러한 물 걱정 없는 강원도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그런 예산이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소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 강릉의 가뭄 때문에 전 국민들이 함께 걱정을 해주셔서 강릉에 많은 국민들의 성원들이 답지를 했습니다. 생수부터 해서 다양한 구호물품들까지. 그런데 그러한 전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과 성원들이 제때 필요한 분들에게 또 쌓이지 않고 제대로 좀 쓰여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다소 미흡하게 처리된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릉시가 더욱더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예산이 담보된 만큼 농어촌 공사라든지 정선군이라든지 인근 지자체와 또 전문기관의 의견들도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근본적인 그런 사태 해결의 대책과 원인들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대로 세워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강릉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중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중남입니다. 먼저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 강릉과 관련한 부분에서 또 영동 지역 관련해서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산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강릉 시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님, 그다음에 장관님들, 정청래 저희 당대표님, 또 한병도 예산결산위원장님, 송기현 의원님, 허영 의원님 모든 분들이 저희 강릉, 영동 지역 가뭄과 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시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 감사드려야 될 것은 전국에서 강릉의 물 부족과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물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강릉으로 달려와서 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해결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소방관님들, 군인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또 고통을 감내해 주신 강릉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만들어진 예산을 강릉에서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강릉 지역에서 해수 담수와 관련된 사전 타당성 조사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영동 지역 전체의 향후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없어요. 기획신당 수석대변인 이동훈입니다. 꼬리 김남국이 아니라 몸통 김현지를 조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익숙한 꼬리 자르기입니다. 문제를 축소하고 시간만 끌려는 정치권의 오래된 물타기 수법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중심은 김남국이 아니라 김현지입니다.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보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현지 누나였습니다. 이 짧은 텔레그램 메시지 한 줄이 지금 대통령실 권력의 실제 흐름을 드러냈습니다. 몸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권력 핵심은 그대로 두고 주변 인사 하나 내보내며 사안을 봉합하려 합니다. 국민 앞에서 벌이는 기만극입니다. 과거 정권들이 몸통을 숨기고 꼬리만 잘라 버티다 끝내 무너진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현지 누나 사건은 개인의 그릇된 행동이 만들어낸 해프닝이 아닙니다. 비선 라인, 동문 카르텔, 권력 사유화가 한 번에 드러난 정권 초기의 경고음입니다. 따라서 인사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부속 실장이 왜 인사 통로로 거론되는지, 사적 관계가 공적 권한을 침범했는지 전면 감찰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다시 한번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합니다.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은 정부에서 김현지라는 이름이 이미 여러 차례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국민은 비선 권력의 폭주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역사는 또다시 비극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권이 내세운 국민 추천제의 실체가 결국 형 누나 추천제에 불과했음을 보여준 중대한 국정농단입니다. 첫째, 민간 협회장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이재명 대통령실은 완장을 찬 실세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락하는 인사구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문 의원이 인사청탁 대상으로 거론한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회장직은 완성차 5개 기업이 수십억 원을 출연하고 역대 기업 CEO나 고위 공무원이 맡아온 연봉 3억 원대 핵심 요직입니다. 대통령 임명 자리도 아닌 민간 협회장 인사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형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재명 정권 인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인사청탁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오고 간 것은 민주당의 공직윤리 붕괴를 상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표결 중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탁 메시지가 오갔다는 사실은 국민 혈세를 심의하는 자리에서조차 인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며 민주당의 공직윤리와 기강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셋째, 대통령실의 대응은 책임 회피와 축소 은폐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건의 핵심을 밝히지 않은 채 부적절한 전달이라는 모호한 말만 반복하며 당사자를 엄중 경고로 처리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개입했는지 설명 없이 넘어간 것은 사실상 은폐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국민 추천제는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간 이재명 정권은 국민 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그 실체는 국민이 아닌 훈시기형, 현지 누나로 통하는 비선 라인끼리 끼리끼리 추천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라던 국민 추천제는 이름뿐인 허울이자 권력을 감추기 위한 포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민주당의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아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대통령 인사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는 부속실장의 이름이 민간협회장 인사에까지 등장했다는 사실은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입니다. 민주당의 조직적 방어는 결국 비선 인선 라인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남국 비서관, 김현지 부속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붕괴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권 비선 인사 라인 조직적으로 가동되어 온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인사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권력을 사유한 책임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 감사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권한 대행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였다며 월성 원전 권익위 감사 등에 대해 사과했고 급기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부정입니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GP 철수 검증,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 전 정부 핵심 감사를 전횡적 감사로 규정했습니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주요 감사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당시 지휘부를 고발하며 특별조사국 폐지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코드에 맞춘 굴복입니다. 마치 이재명 정권의 방향에 발맞춰 스스로를 자해하듯 전 정권 감사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권 교체 때마다 방향을 바꾸는 정치 종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방증입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결과를 뒤집는다면 국민은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독립기관이 스스로 흔들리는 순간 국가의 견제와 균형은 뿌리채 무너집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뒤집히는 정치 감사의 악순환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 끝에는 존재 이유를 잃은 감사원의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은 특정 정치인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먼저 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치가 진정한 개혁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결정인가? 왜 전 정권의 감사를 한꺼번에 뒤집었는지, 왜 조직까지 폐지하며 흐름을 맞추는지 그 배경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바람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헌법기관으로서의 원칙과 책임을 되찾아야 합니다. 헌법기관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